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한겨레 신문 김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이게 네. 자, 두 분 옛날 프로긴 한데 김환 기자님 가요 톱10 보셨어요? 저는 열심히 봤는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가요 톱10이 폐지된 게 무려 20세기 일입니다. 98년도 일인데 야, IMF 아직도 당시 이 프로그램 제목을 가요 톱10으로 짓는 제작진이 감성. 톱10. 아, 이게 원래 레트로 코너예요. 네. 예, 바로 이전에 절찬리에 방송되던 네네. 저 여론 오락관, 가족 오락관을 패러디한 걸 네. 정말 인기 좋았는데 바꾼 거예요 지금. 두 분 오늘 이제 이게 잘 되면 쭉 가는 거고 잘 안 되면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1위 하면 골든컵도 주고 그랬었는데. 네. 너무 자. PD의 그 뭐죠? 세대가 추측이 되잖아요. 이러면. 어쨌든 오늘 이제 새 코너니까 코너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희 야심찬 예. PD님의 계획은 네.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됐던 말, 뭐 장면 또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1위를 두 분이 꼽아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 금요 탑10. 그럼 이제 10위, 9위 이렇게 가죠. 그래서 저희가 10개를 다 뽑기는 해요. 하지만 이걸 다 하려 그러면 밤샘 토론이 되기 때문에 네. 1위만 한다. 2위부터 10위까지는 다 있다. 예. 네, 이렇게 그러면 생각. 네. 탑1이다. 네. 탑10이 탑10. 근데 1위만 한다. 뉴스 10개 뽑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청취자 본부장님들 그거 아닙니다. 저는 37장면 뽑았었습니다. 그죠. 네. 저희 100개도 뽑죠. 청취자를 위해서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첫 시간 시작해 보죠. 자, 6월 넷째 주 금요 톱10 말 분야 1위. 말. 자, 최진봉 교수님이 뽑아주셨는데 네. 오디오로 듣고 오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원전 협력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최 교수님이 꼽아주신 정확한 발언은 지금 나간 내용에 연결돼 있는 겁니다. 네. 자,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자, 왜 1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관료들이 누가 갔었냐면 장관 2명이 따라갔어요. 네. 중소벤처부 장관하고 산업통상부 장관. 네. 그 장관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앞에 부분도 뭐 저는 뭐 아까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을 대통령이 사용한 것도 좀 부적절하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그랬어요. 네. 그럼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이에요. 만약에요. 원전에서 사고가 터지면요. 그게 그냥 한두 명 또는 일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반도 전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오랫동안 상당히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우리 후쿠시마에서 보고 그렇죠. 체르노빌에서 네, 보고. 다 경험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도 사실은 후유증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물론 이제 나중에 해명을 했어요. 네, 해명을 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란 말에 대해서는 강조 또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전을 뭐 좋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탈원전 정책을 바꿔서 원전을 좀 더 장려하는 정책으로 하겠다. 뭐 그건 어느 정도 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원전 개발을 해라라든지 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원전 개발에 뭐 주의를 기울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관료들이 안전을 중시하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마치 원전 개발이나 원전 확산이 안 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어느 원전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전 개발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을 대통령이잖아요. 또 일반 시민도 아니고 대통령의 말씀은 그 말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나 그 전파력이나 아니면 관료사회 또는 공무원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런 발언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다. 안전을 중시하는 발언으로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해명을 들어보면 뭐 선발주 등 좀 과감한 조치를 해라. 이걸 이제 맥락을 보면 이 안전이 그 원자력 안전이 아니라
어찌 보면 관료의 좀 보신주의를 네네. 타파하라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온 어떤 관료적인 태도, 원전을 대하는 이거에서 좀 벗어나라 이런 취지의 맥락이었다. 과감하게 해라. 예, 과감하게 해라 이런 설명이었는데 현장에서 있었던 기자들이나 관계자들도 깜짝 놀랐다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번도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원전을 설명하면서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벌여라라는 얘기를 처음 듣는 네, 얘기다.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실의 해명 이해는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지난 정부와 다른 어떤 차별적인 지향을 가져라라고 주문하는 것과 그 앞에 이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벌여라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맥락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안타까운 건 네. 이런 좀 메시지의 혼선이나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지금은 임기 초니까 네네. 뭐 그럭저럭 어떻게 수습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발언도 굉장히 좀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이죠. 자,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과거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에는 메시지 팀이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연설문을 네. 혼자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대통령이 다듬긴 하지만 그럼 이게 지금 좀 즉흥적인 발언이어서 맥락이 꼬인 거로 보십니까? 이게 준비된 워딩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준비된 워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준비된 워딩이 어떤 개념이냐의 문제를 따질 거면 예를 들면 원고에 있었던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아예 작정하고 말씀을 하러 오신 네네네. 거냐. 저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이 관료주의가 안전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원전 개발이나 선투자에 대해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입니다. 물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원고에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도 본인이 이렇게 확실하게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태도를 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예전부터 계속 원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뉘앙스가 충분히 저는 이해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다르고 오다른 거예요. 김기아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안전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안전은 중요하다는 말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전에서는. 그렇죠. 근데 안전이라는 말을 그런 사고방식 버려라고 얘기해버리면 본인이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와 전혀 다르게 이해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원전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하고 선투자해라. 대신 안전은 잘 지켜라.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안전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안전을 무시한다는 표현까지 제가 쓰는 건 좀 너무 나갔다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안전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것이고 그것이 원전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표현은 삼가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하지. 왜 불필요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네.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발언까지 함께 묶어서 네. 하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원자력에서 안전이 과연 덜 중요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오해와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근데 아까 들으신 또 육성이 네. 나오지만 바보 같은 짓 이것도 네. 굉장히 센 표현인데 보통의 대통령들은 예. 잘 안 쓰는 안 쓰죠. 표현이죠. 그럼 이것도 의도냐 아니냐 또 궁금하고 이제 의도든 아니든 생각이 났으니까 쓴 네. 거잖아요. 전임 정부를 비판한 건데 네. 이 대통령의 의도는 김한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형식적으로 보면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이른바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 메시지를 담당하는 행정관이 있었고요. 대변인이 있습니다. 오피셜한 얘기들을 하는. 네네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홍보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 수석을 과거에는 포함해서. 국민소통수석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말을 쓰는 기자들만 관리하는 춘추관장.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들을 대부분 압니다. 누가 특히 정권 초에는. 네. 근데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요. 아, 그런가? 대변인 있잖아요. 뭐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없다라는 게 아니라 홍보수석도 있고. 네, 다 있는데 이게 안 도드라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연 이 바보 같은 짓을 예를 들면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메시지 관리에 있었다면 이게 나올 수 있는 표현인가라는 얘기를 다시 드리는 건데. 아, 과거 같으면은 어리석은 짓 이럴 수는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리고 아니면 훨씬 이거를 정무적인 언어로 풀었죠. 굉장히 직설적인 언어로 나왔고 그리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정부의 의제라기보다는 지난 정부에 반대하는 의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들이 뭐 이 원전 문제뿐만 아니라 약식 기자회견이라고 불리는 도어스태핑에서 나오는데 사실 그런 몇 가지 이슈들의 공통점을 보니 다 지난 정부와 관련된 것들에서는 굉장히 좀 직설적인 화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 정부와 관련해서는 그렇다. 자, 이쯤에서 한번 이 최진봉 교수님 사실은 많이들 다 시사평론 전문가로 아시지만 이분은 원래 미디어 전문가신 그렇죠. 거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시니까 이 대통령은 정말 뭐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국가를 대표하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화법의 특징 좀 어떻게 보셨어요? 한 달여 동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좋게 생각하면 직설적이면서 자기 생각을 과감히 표현한다. 솔직하다. 네, 솔직하다. 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사실 레토릭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 레토릭은 말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것이 전달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여론의 변화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사인으로서 개인이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하는 말과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그건 언론을 대상으로 한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돼요. 예를 들면 최일 평론가가 네네네.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때와 네네네. 방송 진행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변함이 없잖아요. 무슨 변함이 없어요. 공사가 똑같잖아요. 제가 여기서 다 공개해요? 거기 저는 뭐 좀 고운 말만 네, 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사석에서 최영일의 모습을 보시면 어쨌든 저희 모습을 제가 중요한 다시 건 한번 고찰 108번뇌로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직책을 맡으셨어요. 그러면 솔직 담백함이 이제는 좋은 어떤 이미지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솔직 담백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분석해서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해져요. 네. 그분이 성격이 좋다, 뭐 그분이 솔직하다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외교 관계에서 상대 편이 있는데 그 외교 관계에서 자기가 기분 나쁘고 다 얘기하고 자기 감정 다 드러내고 이래서 외교 관계 됩니까? 네네네. 그건 아니에요. 왜 국가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도어 스태핑 과정을 보면 너무 솔직함을 강조하다 보면 실수가 연발되게 되고 그 실수는 국민적 불안을 일으키고 본인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안정감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발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 교수님 쭉 얘기 주는 사례를 들으면서 네. 아 그래 부작용이 많았지 했던 게 바로 저 미국의 전임 네.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SNS로 막 파이어 해고도 하고 막 하는데 그건 막 도어 스태핑을 네. 거의 1시간 가까이 했죠. 네. 하니까. 네. 그리고 이 기자들과 싸우고 네.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혼란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김한 기자님은 네. 기자시니까 네. 지금 기자들이 증문즉답하는데 네. 제 생각엔 그 아침 출근길에 하루의 현안이 바쁜 대통령이 네. 어떤 질문을 이 기자가 할까 뭐 예상해서 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네. 직접 물어보는 거에 정말 직접 즉답하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의 이 도어 스태핑 평가는 어때요? 일단 그 전에도 예를 들면 아침에 늘 어떤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청와대발 기사들이 나옵니다. 네네. 그럼 뭐 새벽 5시부터 내가 기자들의 전화를 받는다 이런 이제 청와대 홍보라인들의 이제 임기 끝나고 푸념도 나오고. 푸념들을 듣는데 사실 이제 그게 많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아침에 대통령이 직접 제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네. 답변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대통령 체계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뭐 대통령이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투, 뭐 그거에 표정. 말할 때 표정, 뭐 이런 것까지가 다 이제 노출이 되는 상황이기 막 때문에 대답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진전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런 것 있죠. 예를 들면 도어 스태핑에서 지금까지 화제가 됐던 발언들이 뭐냐라고 보면 뭐. 전임 정권에서도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었냐. 네네네. 그다음에 김건희 씨 이제 횡보 관련된 논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대통령은 처음이라 이런 발언을 해서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 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은 과연 그러면 이제 적절한가? 근데 이게 아직은 시행 한 달이기 때문에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기자들이 또 역시 이 문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치열하고 아픈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서로 뭔가 이렇게 약속 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 약속 대련. 네, 이런 느낌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지켜보도록 하죠. 이게 계속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또 여야 정치인들의 제가 입장도 다양해요. 감히 예언을 해보자면 뒤로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예언. 자, 김한 기자 예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원전 얘기로 귀결이 되다 보니까 안전, 원전. 근데 이제 지난 정부 탈원전이 아니고 이번엔 적극적으로 네. 원전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겐 경쟁자가 없을 거다. 세계 넘버원 원전 국가가 돼 있을 거다. 그래서 원전 세일즈 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 진중권 작가가 이게 MB 스타일이다. 자, 최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MB 스타일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또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MB 스타일은 뭐 기업가 마인드잖아요. 기업가 출신이기도 네, 하고. 기업가 출신, 기업가 마인드. 기업가 마인드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기업이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기업의 우선적인 측면을 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미 지금 현재 이제 감옥에 가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태도들을 보면
본인의 이익과 연관된 부분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국가 운영에는 맞지 않아요. 네. 물론 국가가 이익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을 잘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수출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시장에서 도와줘. 내는 거고. 그렇죠. 근데 시장적 마인드를 정부를 운영하는 마인드에 데려오면 안 돼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업이 열심히 일하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보완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 운영 방식이 기업하고 정부가 똑같으면 정부는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퍼주기식으로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MB 정책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이것과 다르다. 지금 이 말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적 기반이나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인이 여론의 어떤 주도, 그러니까 여론을 주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뭐 하나 꽂히면 꽂힌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파고들고. 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예를 들면 반대가 있어도 그 말은 결국 자기를 따르거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추측을 해서 그 여론을 확산시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본인이 듣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분야는 본인이 듣고 확신이 들면 밀어붙이는 스타일. 네. 그렇게 들려요. 근데 그 문제는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듣는 분야가 다양해야 돼요. 한쪽 얘기만 들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수용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은 아예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셔서 그게 약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검사가 이 사람이 피의자야. 그럼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결국 이걸 좀 풀어 헤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치인이고 지금 이제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자, 이게 그 시사 랭킹쇼 구미호 톱10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말이 빠릅니다. 자, 성공회대 최지봉 교수, 한겨레 김한 기자 함께하고 있는데요. 6월 넷째 주 말 분야 1위를 꼽아주셨고 이번에는 김한 기자가 뽑은 장면, 네. 화제의 장면 1위. 네. 어떤 장면입니까? 어제죠. 이준석 대표랑 배현진 최고위원 국민의힘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 사진이 많이 나가서 많이 지금 보셨을 텐데요. 실시간 유튜브로 보시면 저희가 띄웠어요. 네. 그 최고위원회를 하려고 이제 들어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최고위원은 미리 와 있었고 그리고 앞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악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배현진 대표가 일어나서 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검법 소년처럼 손을 이렇게 쳐냅니다. 이게 서로 손이 묘하게 타다닥.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틀어갖고 손을 이렇게 쳐내요. 악수하는 손을 막아낸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부딪히고 지나가죠. 그러고 나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다시 돌아와서 어깨를 툭 치고 앉아있는 이준석 대표 어깨를 때리죠. 네, 그렇죠. 툭 치고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 알려준 말은 그만해 이런 이제 뉘앙스의 그만해. 네,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장면이 우리가 뭐 날선 설전도 많이 보고 뭐 서로 면전에서 내고 삿대질하고 뭐 이런 장면들도 정치에서 많이 보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생경한 어떤 제스처들이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는 그렇죠. 드라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올 법한데 그래서 제가 빵 터졌는데 저는 이거 빵 터져 동영상 보고 근데 많은 주변 분들의 얘기가 유치하다 이런 쪽이 있고 정치 지도자들인데 젊고 나이 듦을 떠나서 또 한쪽은 귀엽다 이런 또 좋게 보는 평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명의 정치적인 캐릭터를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싸잡아서 비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집권 여당의 30대 대표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배현진 최고위원도 집권 여당의 지도부죠. 30대 지도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대 지도부가 있는 여당이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의힘이 좀 이제 어르신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이런 정당이라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역동적인 지도부를 지금 꾸려지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정치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겉으로는 이제 뭐 좋은 얘기하면서 속으로 암수를 준비하는 뭐 이런 정치를 하는 거는 아닌 측면이 있다. 뭐 이것도 뭐 이해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음험하지 않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 비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때려요. 이준석 대표의 이준석 대표의 어제 제스처를 보면 들어올 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앞서 손을 내밀면 내가 손을 쳐내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들어온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지금 이런 청취자 윤미진님 지금 이런 견해가 되게 많았는데 사실 두 사람 썸 타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친하거나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냥 사귀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젊은 뭐 둘 다 미혼이고 남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그게 아무래도 나이와 관계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랬으면 그런 이제 느낌이 안 들 텐데 어쨌든 그 연령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황하는 것 같은데. 아니 옆에 있는 분들이 이런 장면 연출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섬찟해요. 그렇죠. 네.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어제 이준석 대표가 와서 30분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 물어봤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제 졸렬하다고 비판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또 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깐부 아니냐 알고 보면 사실은 사석에선 뭐 친한 친구 같은 사이 아니냐. 근데 둘 사이에 아무리 지금 날석에 싸우고 있어도 예전에 네. 뭐 군사독재 정권이죠. 권위주의 시절에 여야가 뭐 카메라 있을 때는 막 싸우고 네. 저녁 때 되면 만나서 폭탄 좀 마시고 이랬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거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어쨌든 같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뭐 동질성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최고랑 배현진 최고는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기득권을 뚫고 네. 30대에 같이 됐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공통 지분이 있다라는 뭐 이런 정치적인 동질감은 있겠죠. 자, 이제 이걸 또 동영상을 보면 기가 막힌데 이걸 정지 화상으로 찍어 놓으니까요. 네. 두 사람이 뭐 탱고를 추는 듯하다. 왜냐면 이렇게 손목을 딱 잡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또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이 나오는데 최 교수님. 네. 도대체 공개석상에서 네. 이게 공개되고 다 이 여론을 또 들을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인터넷 다 찾아보고 할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의도적이다? 네. 오.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어제 제가 타 방송에서 김용태 최고위원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김용태 최고가 와서 얘기했어요. 거기 저 지도부에 들어가 있죠. 네. 현장에서 봤죠. 현장에서 봤어요. 직관. 뭐랍니까? 직관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이준석 대표 얘기하더라. 나 악수 안 할 거야. 그러고 들어갔대요. 네네. 제가 김용태 최고위원 말을 옮기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근데 배현진 최고위원은 계속 악수하죠. 악수하죠. 그럼 보세요.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화해를 하려고 한 거예요. 배현진 최고는 악수를 하려고 한 거잖아. 이준석 대표는 아예 처음부터 안 하려고 작정하고 들어간 쳐냈어. 거 쳐내려고. 네. 손을 보세요. 쳐내는 장면도 착 쳐내잖아요. 뭐 쿵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언론이 다 보는 건 알잖아요. 네. 찍는 걸. 근데 왜 그러겠어요? 지지자들한테 보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네, 메시지다. 배현진 최고는 윤핵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윤핵관이 자기를 지금 몰아내려는 작전을 짜고서 윤리위에 해부했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감하게 이런 모습을 좀 어찌 보면 욕먹을 수 있는 장면이에요. 정치인은 사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악수는 해야지 그래도. 악수는 하고 그다음부터 싸우더라도 싸워야지. 네. 악수마저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여야가 그렇게 살벌해도 그렇죠. 국회의장실에 모이면 악수하고 악수는 하잖아요. 사진 찍고 그리고 나부터 시작하거든요. 이제 싸우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악수부터 안 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고 윤핵관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 뭔가 대결 구도를 하는 부분들을 여론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다. 네. 그러면은 김한 기자님. 좋아요. 이준석 대표 이해됐어요. 네. 배현진 최고위원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정치 스타일은 뭐 우리가 봐왔고 알죠, 그 점이 알죠. 어떤 성공을 거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비판받기도 하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은 사실 그동안 이런 방식의 자기 정치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동안은 뭐 친홍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대변인을 주로 많이 했었고 네, 방송인 네. 출신이기 때문에 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20일 최고위원회에서 날석에 설전을 벌여서 결국 이준석 대표가 퇴장하는 상황이 네. 빚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앞두고 있고 그 징계를 둘러싸고 굉장한 삿바 싸움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이 삿바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앞에 있는데 갑자기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를 막 공격하는 것은 배현진 최고위원만의 뜻이 아니라 이 배후에 뭐가 있는 게 아니냐. 배후가 있다. 자, 그러면 배현진 최고위원이 또 어떻습니까? 바로 전에 인수위에서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김은혜 전 대변인을 그렇죠. 이어받았죠. 이어받아서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배현진 최고위원이 갑자기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이 액션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정치적으로는 그 해석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 어제도 뭐 결국 이준석 대표 얘기도 윤핵관과의 싸움인데 이른바 윤핵관들이 윤 대통령을 잘못 읽고 있다. 그 뜻을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정치인 배현진의 향후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단 윤핵관의 핵심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싶은 거예요. 자기 정치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늦게 합류했잖아요. 네. 사실은 친홍계로 분류돼 가지고 그렇게 눈에 띄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윤핵관도 아니고. 이제 아니었죠. 윤핵관이 된 겁니까? 된 거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싶은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 껄끄러운 자리잖아.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운데서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몰라요. 몰라 했잖아요. 그만해.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이준석 대표에도 이런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그 총대를 매야 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총대를 네. 맨 거잖아 네. 본인이. 그러면 나 여기 있어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의견들이 많지만 누군가 튀어나와서 이준석 대표에 이런 각을 세우면 본인한테도 엄청난 또 반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또 공격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다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윤핵관의 핵심 중심에 들어가고 싶다. 즉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 지금 원래는요. 예. 여기가 또 3부로 지금 하나하나 1등씩 꼽고 예. 최진봉 교수의 원포인트 저널리즘이 네, 있었는데. 안 준비돼 해요? 있어요. 아 있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아 없다고. 네, 빨리 그러니까 하자고. 이제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에서 마무리를 할 안 예정입니다. 아 준비 많이 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 예. 네. 그 다음 주부터는 꼭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셨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게 톱10 말 하나 장면 하나 하면 훅 다 시간이 그 가서 10개를 못 해 우리가. 10개는커녕 탑5 하려면 시사본부를 금요일에는 5시간으로 늘려도 소화할까 말까. 야, 말하고 장면. 야,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준석 대표 이제 징계가 7월 7일 약 2주 채 안 남았는데 김한 기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개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고 네, 항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는 방향이죠. 징계 수위는 뭐 나중에 결정이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그 징계 개시 결정이 됐다는 건 이준석 대표의 이제 말하자면 직접적인 이제 말하자면 뭐 성상납과 관련된 논란이 아니더라도 그 뒤에 부분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제 이제 그 회의에서 열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징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으로 오늘 많은 언론들도 이제 그렇게 보도를 시작을 했고 네네. 그게 어느 순간부터 기류가 변했고 그 기류가 변한 시점 어딘가에서 변진 최고위원과의 설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직적인. 이게 뭔가 흐름이 나에게 덮쳐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지금 충분한 정책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게 반응이 뜨겁네요. 청취자 7554님. 오, 최진봉 교수님 다시 오셨네요. 반가워요. 왜냐면 월요일에 주간 이슈 먼데이 고정이신데 금요일로 옮기셨어요. 네, 옮겼습니다 제가. 75 영희 생각과 결별. 7554님 대단하세요. 네. 최진봉 교수님 다시 오셨네요. 반가워요.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김한 기자님 팬입니다. 금요일 특별히 더 본방사수 할게요. 김한 기자님하고 좀 특수한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 사람 뿌렸네 이 사람.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연락처를 알고 있어. 적어놨습니다. 7554님. 네. K1234님, 최진봉 교수님 대선 나가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전혀 생각 무슨 없습니다. 뜻인지 모르겠고요. 네, 생각 없습니다. 한번 망가져봐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고생 좀 해보시오. 아니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재밌었습니다. 시사 랭킹쇼 금요 탑10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한결의 김한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